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슬럼가. 한 손에는 약봉투, 다른 손에는 걱정 가득한 어머니의 진단서를 거머쥔 마리아는 거친 숨을 내쉰다. 앞으로 병원에 자주 가 치료도 받아야 하고 약값도 많이 들어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졌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1년을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국제 결혼을 하면 돈도 주고 어머니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리아는 핸드폰을 열고 한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국제결혼정보센터 따뜻한 한국 남편과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흔들리는 손끝, 굳은 결심. 마리아는 이 결혼이 자신과 어머니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기로 한다. 전라북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 박상원은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다. 정규직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도 없다. 그러나 마을에 임대해 놓은 땅에서 나오는 수입,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혼자 살기엔 충분한 집이 있다. 장가를 못 간 상원은 국제 결혼을 신청한다. 몇 달 뒤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들뜬 마음에 공항으로 향한다. 당신이 마리아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첫눈에 마주한 순간 상원의 표정엔 긴장과 설렘이 뒤섞였다. 작고 말랐지만 단정한 차림의 마리아. 그녀는 한국어를 잘 못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말수가 적었다. 상원은 그녀가 순수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하루 세끼를 정성스럽게 차렸고 시어머니의 반찬 투정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상원은 마리아에게 매달 적은 생활비와 필요한 물품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여보. 그녀는 늘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은 마음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국어는 곧잘 늘었고 시어머니의 말투도 금세 흉내냈다. 마리아는 시댁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녀의 눈은 은행 통장을 들여다봤고 생활비의 한계에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살아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마리아는 상원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다가 한 사진을 발견한다. 보험 증서. 거기엔 그녀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수익자 배우자 마리아. 그 순간 마리아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자 마리아의 일상은 더는 설렘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마리아를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대했으며 상원은 그런 상황을 그저 참으라는 말로 넘겼다. 텃밭을 메고 김치를 담그고 시어머니의 약봉지를 챙기며 보낸 하루가 끝나면 마리아는 욕실에 틀어박혀 필리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켰다. 언니, 아직도 매달 그 돈이야? 나? 남편 몰래 대출받았지. 걔네는 바보라 몰라. 스크린 너머 필리핀 출신 여성들이 서로의 한국 생활 노하우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어디에서 빠르게 이혼하고 유산을 받는지, 어떤 보험이 돈 되는지. 마리아는 그 채팅을 눈으로만 읽었다. 지금까지는. 그날 밤 상원은 피곤하단 말만 남긴 채 먼저 잠이 들었다. 마리아는 조심스레 그의 핸드폰을 열었다. 지문 인식이 풀렸다. 그녀는 이메일함을 뒤졌다. 땡땡 생명 종신보험 갱신 완료 땡땡 손해보험상의 사망. 특약 마리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험 서류를 캡처했다. 보험료도 총 납입액도 수익자도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 돈이면 어머니 수술도 새 집도 가능해. 그녀는 상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잠든 얼굴. 숨결. 마치 신뢰로 가득한 그 얼굴을 그녀는 더 이상 애틋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며칠 뒤 마리아는 한적한 주말 오후 서울행 버스를 탔다. 그곳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제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나는 마리아보다 먼저 한국에 와 혼자 된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금은 미용학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엔 한 남편의 모든 돈을 정리한 뒤 홀연히 사라진 전력이 있었다. 남편, 아직 살아있어. 응. 잘해주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제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바꿔. 걔가 먼저 간다면 너한텐 자유랑 돈 둘 다 생기는 거잖아.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제나가 건넨 메모지를 꼭 쥐고 있었다. 밤 시골집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상원에 다리미질된 와이셔츠를 정리하다가 그가 즐겨 읽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도 마리아가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줬다. 결혼하길 잘했다. 마리아는 늘 고맙다고 말해준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녀만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그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눈을 감고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래도 난 더 많이 필요해요. 그녀는 작은 속삭임처럼 말하며 천천히 불을 껐다. 그날 이후 마리아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이면 여전히 따뜻한 국을 끓이고 시어머니의 두툼한 발을 정성껏 주무르며 말을 잇지 않았다. 어머니, 한국 사람처럼 살려면 더 배워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하게 웃었다. 그런 마음이면 다 됐지. 너처럼 얌전한 며느리 드문 거야. 상원도 달라지지 않았다. 마리아가 감기에 걸려 기침이라도 하면 한밤중 약국까지 다녀왔고 그녀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한다라 말하자 정성스레 피노이 레시피를 검색해 해장국을 끓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더 다정할수록 자신이 더 냉정해지는 것을 느꼈다. 계획은 이미 정해졌고 미룰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제나가 연결해준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김영태, 일용직 노동자 출신의 중년 남자였다. 술과 담배 냄새가 섞인 그의 몸은 지저분했지만 눈빛만은 생존에 능했다. 사고처럼, 그냥 사고처럼 만들면 돼요. 마리아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길가에서 넘어지게 하면 보험 안 나와요. 위험하잖아. 그래서 대가를 2배로 주잖아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다. 영태는 돈을 확인하고 작게 코웃음을 쳤다. 외국 며느리들이 요즘 무서워. 너도 잘 살아봐라. 그날 밤 마리아는 처음으로 지워지지 않는 두통을 느꼈다. 그녀는 상원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쓰다 만 다이어리를 바라보았다. 마리아는 오늘도 나를 웃게 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해도 그녀는 행복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었다. 며칠 후 상원은 마을회관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마을 가로등 몇 개가 고장 나 있었고 골목길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길을 걷던 그 순간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왔다. 어이 형님, 담배 하나 줄 수 있어요? 돌아보려는 순간 머리 뒤편에서 단단한 금속성 무언가가 부딪혔다. 쿵 소리와 함께 몸이 무너졌다. 마을 주민이 다음 날 아침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혼수 상태였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마리아는 신속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여보, 여보, 제발, 제발 일어나세요. 그녀는 병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오열했다. 의사는 말을 아꼈다. 뇌출혈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며느리를 부둥켜 안았다. 우리 상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마리아는 묵묵히 눈물을 훔쳤다. 그 모습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상원이 세상을 떠난 날은 늦은 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는 오후였다. 병원 창밖엔 낙엽이 쓸려 내려가고 있었고 병실엔 경고음만이 메아리 쳤다. 의사는 덤덤하게 말했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2분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상원이 우리 상원이를 되뇌었고 마리아는 눈을 질끈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은 간소했지만 진심으로 꾸려졌다. 마리아는 상복을 입고 매일 새벽 제단을 닦았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따금 눈물을 훔쳤다. 마리아는 정말 복 많은 우리 집 며느리야. 얼마나 정성을 다하니. 그러나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가 지나자 마리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는 보험 서류를 들고 오호생명 본사로 향했다. 직원은 친절히 물었다. 사망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남편이에요. 혼수 상태로 있다가 지난주에 떠났습니다. 직원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는 미리 준비한 대로 빠짐없이 완벽했다. 그러나 직원은 잠시 정적을 만들었다.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의 얼굴이 조금씩 경직되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보험금 수령자 정보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2019년 11월에 수령자가 어머니 김봉숙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다.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한테 다 준다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론 어머님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요. 마리아는 몇 초간 말을 잃고 무언가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아니, 어쩌면 그녀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마리아는 홀로 앉아 상원의 다이어리를 펼쳤다. 한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다. 마리아는 아직 어린 여자니까. 사람은 끝까지 믿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엔 부정했고 이내 인정했다. 상원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의심했으며 준비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한참 동안 불을 붙이지 못했다. 며칠 후 마리아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 저 보험금이요. 사실 저희가 미리 얘기했던 게 있는데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돈은 내 아들이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야. 내가 받아야지. 왜? 그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있는 엄마 수술도 해야 하고 너 그거 노리고 우리 상원이랑 결혼한 거야.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그녀를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우리 아들은 너 하나 믿고 다 줬는데 죽고 나서까지 돈 가지고 싸울래? 마리아는 벽처럼 차가워진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죽은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고
살아있는 시어머니는 날 선 칼끝처럼 변했다. 계획은 있었지만 그 끝이 이리도 허망할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다. 시어머니의 집은 어쩌다 한번 들를 뿐 대부분의 시간을 원룸에서 보냈다. 웃음기 없는 얼굴, 굳은 손끝, 전화 한 통 없는 침묵의 방. 가스레인지엔 찬밥이 굽고 있었고 창밖에선 겨울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한국에서의 목표 상실을 뜻했다. 상원은 죽었고 집은 시어머니 명의였다. 통장에 남은 생활비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살아있는 신분증과 조금씩 무너져가는 감정뿐이었다. 제나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작고 허름한 인천의 식당.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서 마주 앉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생각 중이야. 생각. 뭐 어차피 돈도 못 받는다며. 마리아는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어. 제나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몇 년 전 상원이 만들었던 금융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구석에 보관된 금고 안에서 3개의 부동산 등기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상가 임대 계약서를 발견했다. 거기에 상원에 잡힐 메모가 있었다. 이건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말 것. 추후 변경 예정. 마리아는 확신했다. 이 부동산은 아직 상속 처리가 되지 않았다. 즉, 상원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만 잘 조작하면 그녀도 일정 지분을 주장할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상속 법률을 공부하며 그녀는 아주 차분히 움직였다. 상속인은 시어머니뿐이었고 법적으로 부인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단 문제는 고의적인 사망이 의심되면 모든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철저하게 슬픈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젠 눈물도 고개 숙임도 전부 계산된 연기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시어머니 집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50대 중반, 체격이 건장하고 무뚝뚝한 남자. 상원의 사촌형이었다. 그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찬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잘 지냈냐? 그렇게 울더니 이제 좀 정리됐냐? 형님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그건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지. 넌 요즘 집에도 안 오더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그의 눈빛은 거칠었고 시선은 마치 마리아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상원이 멀쩡하게 죽을 애가 아니었어. 너 경찰 조사 끝났지? 그 말에 마리아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끝났어요. 의심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랬겠지. 아주 깔끔하게 했을 테니까. 그날 밤 마리아는 제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릴 도왔던 그 남자 있지. 영태. 왜? 연락할 거야? 아니. 없어져야 해. 완전히. 뭐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난 위험해. 미쳤어. 마리아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이야. 누구도 망치게 둘 수 없어.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천장이 낮고 습한 공기 속 한 남자가 라면, 국물을 들이킨다. 영태였다. 한때 마리아와 함께 상원의 죽음을 설계했던 남자. 그는 지금 마리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 서류 조작을 의뢰했고 같은 시각 제나를 통해 영태의 거처를 경찰에 제보했다. 그 남자가 입을 열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새벽 뉴스에 자막이 떴다. 상원 사망 사건 관련 인물, 사기 혐의로 검거.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 조사 중. 마리아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뉴스 자막을 바라보았다. 이제 조용해지겠지.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뉴스 화면 속 검은 점퍼를 입은 형사 한 명이 시선을 카메라로부터 살짝 돌리는 장면. 그 시선은 곧 마리아를 향해 있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의 집에 또다시 호출받았다. 평소와 달리 상원의 사촌형과 변호사까지 자리에 있었다. 상원이 유언장 남겼다는 거 알고 있었니? 시어머니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묻는다.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상원이가 너 몰래 쓴 게 있었더라고. 공식 유언은 아니지만 날짜도 있고 사인도 있어. 사촌형이 두 손을 테이블에 올리며 덧붙였다. 이걸 근거로 상속 분할을 다시 요청할 수 있겠더라. 변호사가 검토 중이야. 마리아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커피잔을 쥐었다. 제가 상원이랑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어요. 저도 권리가 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법적 부인인 이상 마리아 씨의 권리도 인정되죠. 다만 사망 경위를 두고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조용히 합의로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며칠 뒤 마리아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 마리아 씨 맞으시죠? 최근 체포된 이영태라는 남성과의 관계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 그 사람 몰라요. 그렇습니까? 통화 내역이 있어서요. 몇 달 전까지 자주 연락하셨던데 지인일 뿐입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한번 출석해 주시죠.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마리아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날 밤 제나가 마리아의 집을 찾아왔다. 작고 지저분한 백팩을 메고 불안한 눈빛으로. 영태가 뭐라 했는지 알아? 말했어. 나에 대해. 아직은 아니래. 근데 걔 입 열릴 거야. 너랑 했던 일 다 까발릴 거라고. 마리아는 이를 악물며 말을 잇지 않았다. 우린 증거 남기지 않았어. 하지만 기억은 남았잖아. 걔 입 하나로 너 끝장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리아는 조용히 창밖을 내다봤다. 겨울 바람이 부는 골목 어귀, 어딘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영태를 다시 만나야겠네. 뭐? 미쳤어.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해. 2025년 초봄,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다. 마리아는 정장을 차려입고 상속 재조정 관련 최종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마치 잘 짜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우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기 직전 다만 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영태. 며칠 전 그녀는 지인을 통해 접견 신청을 넣었다. 수갑을 찬 채 조사실로 들어온 영태는 그녀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찾아오냐? 뉴스 봤어? 나 곧 풀려날 수도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당신한테 뭐든 해줄게. 그동안 내가 감옥 가는 줄 알고 혼자 도망갈 생각했잖아. 근데 있지, 내가 진짜로 말하면 너 돌아갈 데 없을걸. 그 순간 마리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싸늘한 결심. 내가 돌아갈 곳은 애초에 없었어. 그러니까 너도 없어지면 돼.
며칠 후 영태는 수감 중 자해 시도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그가 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이상하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황 증거는 충분한데 증언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뭔가 빼먹은 조각이 있다는 듯 서류를 다시 훑는다. 그 사이 마리아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필 유언장을 천천히 그녀 앞에 내민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원이는 너를 잘 알았어. 너랑 결혼했지만 늘 뭔가 불안하다고 했지. 그래서 미리 이걸 준비했던 거야. 마리아는 유언장을 펼쳐보았다. 내 사망 시 모든 보험금, 부동산, 자산은 어머니에게 상속한다. 단 부인 마리아는 이 유산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주를 위한 임대 공간 하나를 제공할 것.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계산, 모든 시간, 모든 거짓말이 한 줄의 유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 유언장이잖아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하지만 이미 공증도 끝났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사망 한 달 전에 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긴 거예요. 마리아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제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끝났어. 내 몫은 계좌로 보내줄게. 몇 초 후 도착한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우린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갈 수 있을까? 도착한 집 문을 열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리아 씨, 참고인 조사 추가 건으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요? 최근 영태 씨의 증언과 관련해 당신의 알리바이 진술에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전 말할 게 없어요. 그건 조사실에서 말씀하시죠. 경찰차 뒷좌석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마리아는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모든 거짓이 무너졌고, 모든 계획이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앞에서 쓰러지고 있었다. 조사실 한쪽 구석, 형광등 불빛 아래 마리아가 앉아 있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긴 채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영태 씨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의자 마리아 씨가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그 증언이 자발적인 건지 강요에 의한 건지는 곧 밝혀질 겁니다. 참고인 신분은 오늘까지만 유지됩니다. 형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한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었어요. 아주 단순했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 움직이더군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상원이 불쌍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서로를 이용한 거죠. 차이점이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묻는다. 용서요? 마리아는 한참 만에 대답한다. 보험 수령인을 어머니로 바꿔놓고도 나한테 거처는 남겨줬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내 몫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죽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마리아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상원의 사망 경위를 둘러싼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영태는 재수감됐고 마리아는 사기 및 상속권 갈등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제나는 연락을 끊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봄이 지나 여름 마리아는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상원이 남긴 한 장의 영상 편지와 몇 장의 낡은 사진뿐이었다. 영상은 상원이 혼자 촬영한 것이다. 약간 흔들리는 앵글 속 그는 무심한 얼굴로 웃는다. 마리아 씨, 이걸 보게 될 땐 내가 없겠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끝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혼도 안 하고 보험 수령인도 바꿨지만 당신을 미워하지는 못했어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린 각자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사랑보다 앞섰다는 걸요. 카메라 속 상원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말을 이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처음으로 당신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날이었어요. 진심은 한 번이면 돼요. 난 그걸로 충분해요. 영상은 끝났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화면을 껐다. 며칠 후 그녀는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손에는 김이 나는 빵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이건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사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빵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사람, 당신한테 마지막까지 따뜻했지요? 네. 따뜻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역 근처 인파가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마리아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다.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국에도 뿌리 내릴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공범도 아닌 그저 마리아로서. 그녀는 한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부부를 잠시 바라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